자, 지금부터 49일 양당이 링 위에 설 선수 등록을요, 잠시 뒤면 마무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셈법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지금 보시는 장면 조금 전에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 권한대행이 출석하냐 이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단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난갑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갑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자, 성시현 부의장, 예. 저도 이 난갑병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나인가?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하는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강하게 쏘아 붙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권한대행이 끝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잠시 뒤 오후 5시에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등록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아니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어떻게 보면 2차 결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60일 동안 이 국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릴 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 전문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지지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저는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난가가 아니라 나야라고 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야, 예.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나온 이번엔 나야라는 결정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끝까지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이 사람은 명확하게 결심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선택을 안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불출마 선언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당분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계획이 없다는 게 한 권한대행 측근의 전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한 권한대행 결국 출마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흘러나옵니다. 65%까지 왔다. 조기 대선에 띠것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상당히 뉘앙스가 바뀌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죠. 비밀인가요? 이 나라가 포퓰리스트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식 독재로 가고 이런 거를 용인할 수 있겠나 하는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잘 어필하는 것 같다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박수영 의원인데요. 이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54명이다. 물론 이게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출마를 촉구한다는 게 곧 지지로 이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 현역 중에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출마 촉구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당내 들어오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이 보수층 유권자를 위한 출마 좀 해달라 이 정도의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원내대표 선거 때 각 후보를 누가 다 도와줘 그러면 알았어 이 정도인 것 같고 절반가량이거든요. 108명의 절반, 54명이. 그러니까 저 부분들이 다 지지 선언을 한다, 지지한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한 대행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이걸 갖다가 지지 선언을 할 연판장을 받았다. 이 정도의 의미 있는 멘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저 정도 분들이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수 후보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라도 모셔와서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절박감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지까지는 아니고 반대하지는 않는 정도의 기류인 것 같다라는 게 윤기찬 부위원장의 설명이신 건데,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오전에 또 다른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요, 국회 소통관에서 연 비전 발표회인데, 저렇게 팬덤이 열렬히 환호를 또 하고, 뭐 한동훈 전 대표 팬들을 향해서 주먹을 쥐는 제스처도 일부 보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팬덤을 향해서 퍼포먼스도 이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요, 당 안팎으로 불붙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이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의 견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한 거고 정말 그게 명분 있는 거라면 그 연판장의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자,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이거 자신 있고 명분이 있으면 일단 연판장 내용부터 오늘 바로 좀 공개를 해봐라,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는 건데, 일단 이 54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연판장의 존재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 연판장의 인원이 54명이든 10명이든지 간에 예. 그 인원수 특정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출마할 수 있고 뭐 선거관리 규정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국내심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 정도 된다라는 정도고, 저거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질 않아요. 예. 다만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 모두 다 가장 좋은 수치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지율이 가장 잣대가 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만약에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불출마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한 어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한 대행을 나오라라고 촉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난 이분 나오는 거 반대 안 한다라는 정도 해석될 정도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후보들 열심히 후보 등록해서 저희가 경선 일정에다 정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누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만약에 54명이다. 예. 그 54명의 의미가 난 지지한다는 의미라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의원들의 행동이나 그 말씀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대행이든 누구든 다 나와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저희가 넘어서는데 일조하자, 이 정도의 의사합치 정도의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당직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 연판장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연판장은 못 봤어요, 저는. 못 보셨군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분한테 뭐 한대행 나오는 게 어때? 전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 그 긍정 뭐 이렇게 표시 안 했을까요? 자, 오늘 오전에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차출론이 불붙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출마는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 이후에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아놓은 거냐, 기자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으니까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경선 불참만 확실히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새로운 장애물을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께서도 상당한 경지의 무속, 아울러서 정치적 욕망인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투가, 오히려 김건희 어머니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땜빵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장애물이 될 거고, 빈 구석 메워주다가 결국 제2의 반기문처럼 거품이 꺼질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 한 권한대행이 거론이 되는 건 어쨌거나 호남 출신의 또 통상 전문가 이미지가 갖는 확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확장력, 보수든 진보든 모두 절실할 텐데 양쪽 잠룡들이 나란히 눈여겨볼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내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외의 다른 민주 세력, 다른 재정당과도
힘을 합하고 정권 교체 이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성실 보자. 오늘 이 양 주자의 이야기를 뭐 반명연대, 범보수권으로 만약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접점이 찾아질 거라고 보세요? 전 접점 찾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개혁신당이 이제 보수 진영에 있잖아요. 예.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후보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의미한 지지율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힘 후보와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견줄 만한 지지율까지 나와야 그래야 단일화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합쳐봐야 큰 차이가 난다면은 굳이 단일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허들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건너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 문제는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준석 의원이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탄핵을 반대해왔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럼 이준석 의원은 손을 잡기 어려울 겁니다. 본인의 모순에 걸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 후보군 중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최종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인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또 한동훈 전 대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는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그 새민의 민주당이 있죠. 새민의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이제 분파된 정당인데 새민의 민주당이 마치 보수 진영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정당은 사실 호남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 이 비상계엄을 했던 정당과 손을 잡는다 특정 인물 때문에 저는 그럼 호남 분들이 지지를 철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일화 역시 그 지지 연대 역시 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뭐 연대에 대한 구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윤기찬 부위원장님 실패한 단일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뜻에서 뭘 참고하겠다는 건지 이 홍 시장이 말한 효과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뭐 단일화를 했다가 철회가 됐지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이겼거든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인가요? 후보자로 선출된 뒤에 지지율이 급락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단일화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단일화를 깨고 뭐 집 앞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면서 2.몇% 차이로 신승을 했죠. 당시 네. 이해창 후보에게. 저는 이런 그 뭐 야권 단일화 또는 뭐 그 진영 단일화보다는 홍 시장이 얘기한 부분은 2017년도 그 사례를 본인이 직접 띄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42%인가 예. 얻었고요. 나머지 안철수 후보가 21%,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 얻었거든요. 유승민 그 심상정 후보를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때 단일화를 했으면 분명히 이겼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뼈아픈 본인의 예전 그 회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처음에 국민 경선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TV 토론도 시작이 됐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빠른 매체를 통한 전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30일 만에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아마 본인들의 보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유시민 작가와 함께한 새 정부의 과제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출마 선언처럼 성장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었어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게 다른 곳도 아닌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친노 세력을 좀 의식한 건가? 뭐 이렇게 싶기도 한데 오늘 이번에 또 공개된 이 전 대표 신간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 들어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책이 공개됐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에 초석을 쌓았다.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고속 인터넷만 깔면서 ICT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홍준표 전 시장도 언급했던 그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말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주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원전 정책과는 차별화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받았던 대목도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더 올리거나 하지 않고 올리지 않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